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글쎄 뭐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300만 원짜리 디올 백도 받고 샤넬 화장품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얼마 전 요양원 기사 났잖아요. 김건희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이 좀 진작에 가던데 제가 언젠가 황금성 거래에 신경증적으로 굉장히 강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에 무조건 집착하고 매달리는 형국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은 다음에는 그저 돈이 아니라 권력을 조금씩 나눠서 이를 불화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쓰거든요. 그 요양원도 보면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쓰고 음식 부자재를 써요. 돈 될 수 있는 걸 다 누수라고 보고 저는 그 마지막 날 관저에서 쓴 어마어마한 양도 그건 저는 물 쓰듯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쓰듯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거니까. 의료보험비 또 최저로 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남편만 검찰에 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유로 데려다 놓으면 평생 무상 법률 서비스와 방어박 서비스를 제공했던 겁니다. 전 도구적 기능의 남편 윤석열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엄도 사실상 영구집권이나 권력이야 이런 것들을 원하려면 사실 엄청난 로비라던가 혹은 에너지를 혹은 돈을 쏟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텐데 이걸 무료로 쓴 거죠. 김건희가 일심 공양해서 모든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 목걸이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걸 어쩌면 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혹시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팔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김건희 일가에겐 매우 그런 사법부가 왜 이번에 전원 합의체를 구성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저는 이게 타노스라고 혹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 아시죠?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싸우는 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검찰은 언제나 과거를 다룹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법부는 미래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늘 검찰은 과거의 흔적이나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할게요. 생체 기관으로 표현을 하자면 분뇨를 분석해서 이걸 누가 먹고 쌌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죠. 흔적을 뒤져서 뭔가 원래는 코끼리 똥인데 이걸 개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바로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법부는 앞으로의 일, 주어진 이 결과 가지고 내가 네 미래를 결정할 거야 라면서 힘을 과시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검찰과 사법부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저는 결국 이걸 헤게모니 싸움이지 진정한 누구의 뭐 도와주고 나쁘고 이런 거라기보다 어제 문 대통령, 전 대통령 기소한 것도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힘이 있다. 과거 뒤져서 난 할 수 있다. 검찰. 아니다. 난 미래 뒤져서 미래를 결정할 거다. 사법부. 저는 이 두 기관의 헤게모니 싸움이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의해서 둘 다 굉장한 조정과 조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다루게 될 텐데요.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모든 반역은 음모, 모의, 그다음에 기획, 실행, 선전선동, 증거인멸과 기억 조작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발단 이제 역사학자가 쓰면 배경, 발단, 전개, 결과 이런 방식의 목차를 구성할 텐데 발단 쓰는 첫 대목에 이 목걸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 목걸이하고 관봉이죠. 김건희가 그동안 이제 이 사람이 사익을 취하는 방식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든 커버나 콘텐츠 협찬이든 간에 뭔가 자기가 액션을 해서 사익을 취하는 방식이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걸이가 날라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관봉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마구잡이로 이제 마구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본래 욕심이 물욕이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자리를 5년만 하고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 내란 음모 이걸 평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불타오르게 만든 계획. 평생 있고 싶은 거죠. 아니면 이제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이 자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이 앞에 뺀 거죠. 능력이나 이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아. 충성심이 가장 중요해. 그거밖에 없는 자들로 주변을 채워놓은 거죠. 말만 듣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로 김건희의 그 영구 집권 욕망을 자극했다. 그게 이제 이 출발이 그렇게 됐다. 가만히 있는데 6천짜리 목걸이가 왔네.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죠. 계속 있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앉자마자 뭐 저렇게 몇억 대의 관봉 현금 다발뭉치가 한국은행에서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제 기분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런 거 받는 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 단순한 무력도 있지만 무력 이전에 그 배후에 있는 게 있죠. 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한 인간이야. 자기가 마치 이제 수준 높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는 그런 쾌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즐겼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윤석열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김건희한테만 주냐 모든 걸. 네? 제가 볼 때 윤석열한테는 이 마트에서 산 양주 정도 줬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김건희한테 6천만 원짜리 뭐 다이아 목걸이 뭐 디올백 뭐 이런 걸 앵기잖아요. 아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고 내란 수계도 윤석열일 수 없고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디올백에 대해서 김건희가 굉장히 불쾌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입장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권이죠. 네, 아주 사소한 입장. 결국 그 다음 게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쾌해서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변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산중턱에 성일교 진짜로 괴상한 건물들이 보이는데 미국 거기에 국회의사당처럼 생겼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저런 자리에 허가가 났을까 싶을 만큼 주변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괴기한 풍경이거든요. 저게. 아, 예, 통일교 건물이구나. 그렇습니다. 완전히 딱 보는 순간 저 앞에서 아우,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렇지. 가까이 저는 공포까지. 네. 근데 만약 장례식장에 비키니 입고 등장하는 것 같고 사우나에 양복 입은 것 같고 진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대단히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저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아주 그로테스크한 괴리로운 그들만의 이너서클 안에서 영생하고 싶다는 욕망이잖아요. 그런 욕망이 김건희에까지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 친위 쿠데타라는 망상에까지 다다랐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사찰들은 전통 사찰들은 안 보여요 밖에서. 그렇지, 가까이 그렇지. 접근해야 비로소 일주문이 나타나고 아 여기 절이 있었네 이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죠. 산의 일부처럼 완벽하게 조화롭죠. 자연과 어울려요. 사실은 그렇지.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저건 굴림이에요. 굴림하려는 뜻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노를 한 거예요. 저게 어울림이 아니라 자연과도 어울리지 않고 저렇게 굴림하려고 위압하려고 하는 저런 종교가 끔찍하다니까 머릿속. 저게 어떻게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정말 거죠. 진짜 군 같기도 하고 보니까 예.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같기도 하고. 아, 평지에다 있어야죠. 신사원 저걸 산 같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저런 거는요. 일단 지귀현, 심우정 그리고 조희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경공에서 블랙 요원들에 대한 스탠딩 오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스탠딩 오더를 이행하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탄핵당하더라도 이재명은 반드시 끌고 간다. 그런 말 했죠. 그런 말 했고요. 김건희도 총이 있으면 이재명 쏴주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제거라고 하는 건 스탠딩 오더로 이 법조 자기와 가까웠던 법조 엘리트 전반에게 내려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귀현, 심우정, 조희대가 계속해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한국 법조 엘리트들의 문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도 사실은 이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세계사적 차원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방식의 사법부 쿠데타, 연성 쿠데타죠.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를 구속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극우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게 2019년 브라질 선거였었고요. 2011년에는 이제 이집트 헌법재판소 쿠데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좀 21세기 들어와서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그냥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상황들을 놓고 보자면 이게 그 조희대의 뜻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희대의 의중은 좀 저는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스탠딩 오더를 이행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주변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법조 엘리트들의 힘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일치된 견해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다수 견해, 이 견해에 입각해서 그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면피 행위. 이걸 통해서 대단히 좀 신속하게 어떻게든 이재명 좀 후보죠. 이제 뭐 예비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흠집을 만들어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인간일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권력 유지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슬프게 드리고 싶습니다.